안녕하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과목이에요? 공법이에요? 예, 부동산 공법. 자, 여러분하고 같이 하게 될 부동산 공법의 이유종입니다. 이죠. 예, 저는 딱 이름이 한번 불려질 때가 있어요. 쓸 때가 있어요. 언제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10월 말 토요일 날 시험 보러 가시죠? 예, 우리 시험은 중개사 시험은 10월 말 토요일에 이제 시험이 있는데 예, 그때 보러 가기 일주일 전에 예, 마무리 잘 하시고 예, 유종의 미를 거둬주세요. 그때 한번 씁니다. 그때 빼고는 뭐 쓸 일이 없습니다. 예, 자, 이유종이고요.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 목 예, 오늘 목요일인데 오라수 수업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분위기는 여러분이 아실 것 같고 제 과목이 1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에요? 2차예요? 2차. 2차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 제일 어렵다고 하던가요? 그런 말 안 하던가요? 해요? 예. 왜 어렵다고 그러던가요? 예, 그래요. 양이 많아서 그래요. 양이 많아서. 내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그것도 40문제가 출제되고 제 과목인 부동산 공법도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같은 경우는 이 공법보다는 상당히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법이고 예, 부동산 공법 제 과목은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법이다. 그 정도로 예, 이 2차를 공부하는 수험생들 중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할 때 이제 바로 이제 이 법률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약간 이제 공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약간의 OT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 오늘 다 받으셨죠? 예, 유인물 받으셨어요? 요거 하고 그리고 강의 계획서 이것도 있죠? 예, 앞으로 이제 7주 동안 강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예, 참고하시고요. 예, 유인물은 좀 이따 제가 관련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자, 우리 입문서 한번 봐보세요. 입문서에 참 친절하게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입문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공법 그래서 거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176페이지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 앞장 몇 장 넘겨보시면 예, 부동산 공법의 기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있나요? 펴셨어요? 예, 거기 이제 간단하게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예, 첫 수업이니까 예, 부동산 공법 그렇게 설명돼 있죠.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하고 플러스 공법이 결합돼서 부동산 공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말은 반대말이 뭐예요? 부동산 반대말은 동산은 뭐가 동산이에요? 뭐 움직이는 게 동산이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법 배우셨죠? 예, 민법에서는 99조에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그런데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그 정착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착물이 뭘까요? 건축물이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할 때는 뭐 임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작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취급하지 않고 예, 토지와 건축물에 한정해서 예,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부동산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예, 토지 건축물 공법인데 그러면 공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공법의 반대말은 뭐예요? 공법의 반대말은 사법이죠. 이 사법이라는 법도 없고 공법이라는 법도 없어요. 다만 이러이런 법을 예, 통칭해서 사법, 이러이런 법을 통칭해서 공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사법은 법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때 사법이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법들을 통칭해서 사법이다 그래요.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법, 이런 법의 관계를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잠깐 뒤에 지금 촬영을 누가 하고 있나요? 아 자동 녹화예요? 뭐 깜짝 놀랐네. 저 사람이 같은. 예. 자,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칠판도 좀 바뀌고. 자,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법이 여러분 이미 배웠던 민법이나 민사특별법이나 이런 법이 사법이에요. 그래서 민법 시간에는 여러분이 지겹도록 뭘 배우냐면 갑을병정 이렇게 배워요. 갑과 을의 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법의 형태를 사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법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예요? 수평이죠. 수평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 사법이다. 이에 반해서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 등 행정 주체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법. 이 법을 우리는 공법이다 그래요. 국가 등 행정 주체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그러면 법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예요? 수직 상하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상하 관계. 그러면 이런 공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법이 우리 헌법 아시죠? 헌법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우리는 공법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행정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좀 이따 행정법의 일부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공법 공부하시기가 수월해요. 그러면 부동산 공법을 합쳐서 정리해 보면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국가 등 행정 주체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 이 법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부동산 공법이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공법이 있는 이유는 사법이 있는 이유는 개개인의 사익을 보호한다고 그랬죠. 공법은 공익을 보호하겠어요. 그러면 공익이라는 것은 다수 행복이나 같은 말 공익, 또 다른 말로 공공복리라고 고급스럽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서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규제를 가하는 법이에요. 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까요? 부동산은 유한하죠. 한정돼 있잖아요.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일반 제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뭐뭐 하라 하지 말아라 규제를 가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쉽게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규제법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나 많아요. 겁나 많은데 그 겁나 많은 것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법, 이 공법 많은 법률 중에서 6개 법률이 우리 시험 과목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개 법률을 묶어가지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부르고 이걸 시험 출제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거기 입문서 보시면 오른쪽에 부동산 공법의 대상 법률 나와 있죠. 그죠? 이 6개 법률에서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몇 문제 출제된다고요?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6개 법률에서 40문제가 출제돼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국토라는 것은요. 국토라는 것은 전 국토를 이야기해요. 전국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전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용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은 전국토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법의 적용이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전국토. 그러면 이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은 법명이 길어요? 작아요? 법명이 상당히 길죠. 기니까 우리 길면 줄여서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약칭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국토계획법 이렇게 부를 거예요. 수업 시간에 국토계획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급할 때는 뭐 국계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정식적인 약칭은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은 시험에 몇 문제가 출제가 됩니까? 여기는
12문제가 출제되죠. 그럼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네. 30%니까. 그죠? 예, 30%. 그러면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딱 있다면 이 전 국토에 적용되는 법이 국토계획법인데 이 전국 토지 중에서 예, 도시와 관련된 법이 있어요. 자, 도시와 관련된 도시를 만드는 법도 있고 정비하는 법도 있어요. 전국 토지 중 도시. 자, 그게 하나가 첫 번째가 예, 우리 전주에도 뭐 서부 신시가지도 조성하고 만성지구도 조성하고 에코시티도 만들고 효촌지구도 만들고 그러죠. 자, 그런 사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시가지,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단지나 이런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우리 공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 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자, 무슨 사업을 한다고요? 도시 개발 사업. 쉽게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 단지나 시가 쉽게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지를 개발한 이유는 거기에다가 주택 단지도 산업 단지도 공업 단지도 상업 단지도 그리고 시가지도 조성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발 사업을 하려면 그에 따른 근거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디까지를 개발 사업을 시행할 지역인지 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또 그 개발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 시행자를 정해야 되고 또 개발 사업하는 방식이 이 안에 있는 땅을 시행자가 사가지고 택지 개발해서 분양한 형식으로 즉 수용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구역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택지 개발하면 조성된 토지로 교환해주는 환지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일련의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필요하겠죠.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개발법을 공부하면 자, 우리 주변에 단지나 시가지가 어떻게 조성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개발법은 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한 법인데 이 개발법은 시험에 몇 문제가 출제된다 나왔어요? 6문제 출제되죠? 6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러면 개발이라는 것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구도심 지역에서 자, 우리 전주 안에 구도심 지역에서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도심 지역에서 시간이 흐르면 건물이 노후불량하니까 다시 개발해야겠죠. 그죠? 다시 개발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재개발. 그리고 또 건물만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 그러면 여러분 재개발과 재건축은 차이가 뭘까요? 재개발은 건물을 드러내고 다시 짓는데 기반 시설도 새로 갖추고 건물도 다시 올리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건물만 드러내고 건물만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강남이 재건축 상당히 많이 하죠. 강남은 1970년도에 택지 개발이 돼서 기반시설이 잘 조성된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건물이 노후불량하니까 건물만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 확충도 하고 건물도 다시 새로 짓는 게 재개발이고 건축물만 새로 짓는 게 뭐라고요? 재건축. 그러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은 있는 걸 뜯어 고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사업을 우리는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정비사업이라 그래요. 무슨 사업을 한다고요?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발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죠?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것이고 정비는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걸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 얼굴 개발한다 그래요? 정비한다 그래요? 둘 다 해요? 예? 정비한다 그러죠? 예, 정비. 그러면 정비 사업을 하려면 그에 따른 근거 법률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어떤 지역은 재개발을 하고 어떤 지역은 재건축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사업을 할 때 어디까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재개발이 이루어질 구역인지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할 때 조합을 설립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LH가 할 것인지 뭐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규정하는 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여러분은 이 법을 공부하면 우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이 어떻게 시행되어지는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법명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우리 5개 넘어가면 힘들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줄여서 도시 정비법 이렇게 부를 거예요. 또는 뭐 나중에 급하면
도시개발법은 개발법, 정비법은 정비법 부르지만 정식인 약칭은 도시정비법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정비법도 우리 시험에 몇 문제가 출제가 됩니까? 6문제.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전국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법, 국토계획법, 전국토 중 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법, 도시를 정비하는 정비법. 자, 이게 다 시험법입니다. 그러면 전국 토지 중에서 농지와 관련된 법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대한민국 땅 중에서 유일하게 소유가 제한되는 땅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유하지 못하는 땅. 그 땅이 무슨 땅일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겁나 많은데 내 마음대로 땅을 사지 못하는, 소유하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농지입니다. 농지는요, 헌법에는 뭐가 있냐면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어요.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밭을 갈 사람만 밭을 소유해야 된다. 즉 농업 경영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요, 나중에 농지법에서 이 사람이 정말 농사 지을 사람이냐. 그래서 농지 수유 이전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걸 먼저 발급받아야 돼요. 농지증을. 그래서 농지에 대한 수익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류로서 농지증이 함께 첨부가 돼야 농지에 대한 소유권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농지는 소유가 제한됩니다. 그러면 이런 농지의 소유와 이용과 보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농지법이에요. 농지법도 여러분 부동산 중개에서 농지도 중요한 대상이니까 농지법도 그 법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농지법은 시험에 몇 문제가 출제되죠? 몇 문제요?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땅 중에 제일 많은 땅이 무슨 땅이에요? 뭐가 제일 많아요? 임야, 산이 제일 많죠. 그러면 산과 관련된 법도 있어야겠어요? 있어야죠. 그게 뭐냐면 산지관리법입니다. 근데 산지관리법은 예전에는 우리 시험 범위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지관리법 이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대한 관리법은 시험 범위는 아닌데, 다만 이런 법을 공부할 때 산지관리법 이런 법 조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러면 토지공법, 이게 이제 토지와 관련된 공법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 자, 우리 부동산이나 토지 건축물 그랬죠? 그러면 건축물, 여러분이 이 도시 지역에서 여기에서 상가도 짓고, 그리고 또 공장도 짓고, 그리고 또 업무용 빌딩도 짓고 그럴 거예요. 또 주택도 짓고 그럴 거예요. 또 여러분 농지라든지 임야에서도 건물 못 짓나요? 뭐 축사도 지을 것이고 또 농업용 창고도 지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 다 퉁쳐서 뭐라 그래요?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는 그에 따른 근거법이 필요하겠죠. 이 건축법 규정에 맞게 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건축법, 건축물과 관련된 법, 건축법인데 이건 건축물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이 건축법은 시험에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7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7문제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건축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축물이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열거든. 상가가 제일 중요한가요? 공장이 중요한가요? 업무용 빌딩이 중요한가요? 주택이 중요한가요? 주택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전주시에서 땅 사가지고 전원주택 하나 지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을 지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는 건축 절차가 있거든요.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을까요? 아니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법에는 또 주택을 건설한 절차가 있거든요.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건축 허가를 받아 지어라.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땅 사가지고 이 주택을 지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 받아 지을까요? 아니면 주택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을까요? 땅 하나 사가지고 전원주택 짓는다. 그때 어떻게 해요? 건축 허가 받을까요?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까?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건축 허가 받아 지어요. 다만 주택 중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규모가 단독주택은 호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우리 아파트 몇 세대 그러죠? 세대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면 주택을 건설하는 규모가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이 건설될 때는, 그때는 즉 주택의 건설 규모 사이즈가 크면 그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 타운하우스 조성 많이 하잖아요. 근데 타운하우스 조성하는데 그 안에 그 타운하우스에 건물이 들어서는 동의, 주택이 들어서는 동의 수가 29동까지는 여러분 건축허가 받아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30동이 넘어가면 그때는 주택법의 규정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택법은 주택은 주택이지만 몇 호 몇 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에 적용되는 법. 여러분이 건설업자인데 30동 이상 건물 짓는다 그러면 주택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 건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건축법의 규정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것과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이 건설되는 게 어느 게 규제가 더 까다로울까요? 아무래도 많이 짓는 게 규제가 훨씬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주택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투기가 발생하고 막 하는 게 이게 주택이잖아요. 상가가 뭐 투기가 발생하고 공장에 투기가 발생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투기 억제를 위해서 주택법에서는 투기 과열지구라는 것도 지정하고, 요즘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막 들어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주택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택법을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또 지식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택법은 이런 주택의 건설과 공구가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 이 주택법 시험에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6개 법률, 토지공법 4개, 건물공법 2개, 그래서 6개 법률을 묶어가지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칭하고 여기서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6개 법률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 교재는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여기 요 내용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자, 이제 뒤에 있는 법의 체계나 이런 걸 보기 전에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하고 그리고 또 여기 문항수를 체크했는데 간단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공법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부 방법을 좀 설명해 볼까요? 2가지만 설명할게요. 자, 공법 아까 양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이 6개 법률에서 다 묶어가지고 공법이라고 해서 40문제가 출제되니까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법 어떻게 공부할까?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세요. 공법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자, 공법은요 60점만 맞으세요. 몇 점만 맞으시라고요? 60점. 60점 맞으면 잘 맞은 거예요. 진짜 6점 맞으면 100점이거든요. 6점이 몇 점이다? 100점이다.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60점이면 몇 개 맞으면 돼요? 40문제 중에 60점이면 몇 개 맞으면 돼요? 24개만 맞으면 돼요. 24개. 그리고 16개 틀려도 돼요. 16개.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지 상대평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4개만 맞으면 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6개 법률 중에서 제일 재밌는 법이 뭐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공부를 하면. 뭐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주택법 또 건축법, 건축 또 정비법 또 다른 분들은 다 이게 다 여기 동의하시는 거예요? 실은 제일 재밌는 것은요 농지법이에요. 농지법이 제일 재밌어요. 왜? 농부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요 저한테 수업을 받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국토계획법 수업할 때 졸아요. 도시개발법 할 때도 졸아. 정비법 할 때도 졸아. 어려우니까 졸지, 귀에 잘 안 들어 그러니까. 그죠? 또 건축법 할 때 졸아. 주택법 할 때 졸아. 근데 농지법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 재밌거든.
그리고 또 물어보면 대답도 너무너무 잘해. 근데 그분 저랑 5년 동안 같이 수업 받고 있어요. 왜 그래? 죽어라고 해도 이거 몇 점? 두 문제잖아, 두 문제. 그죠? 아무리 잘해도 이거 5점 이상 넘어가지가 않잖아요. 그죠? 재밌다고 그러면 열심히 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농지법은요, 당분간 공부하지 마세요.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이런 공부 안 해도 돼요. 저 수업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입문 기초 단계 넘어가면 이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심화한 게 들어가고 그럴 때는 농지법은 제가 요것만 보세요라고 찍어드리면 그 찍어둔 중에서 두 문제 중에 하나만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전에는 지금은 농지법은 있어요, 없어요? 농지법 없습니다. 자, 이제 5개 법률인데 뭘 선택할 것이냐? 선택은 첫 번째는요. 자, 국토계획 및 요란 법률 있죠? 그죠? 자, 이거 국토계획법입니다. 몇 문제 출제돼요? 12문제 30% 출제되죠. 근데 이거 법 자체로도 출제 비중이 높지만 이 국토계획 및 요란 법률은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런 법과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국토계획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여기서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비중은 30%지만 실제 공법에서 차지하는 부분의 역할은 50%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국토계획 및 요란 법률은 이 양이 많겠어요, 작겠어요?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12문제가 나오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 양이 많고 이게 실제 공부가 또 어렵거든. 내용이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요걸 포기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 국토계획법이 포기가 돼버리면 점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이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토계획법. 실제 그런데 열심히만 하면요. 공부할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국토계획법 12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충실히만 하면 10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공부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슨 법을 보시냐면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자, 뭘 선택할까요? 도시개발법 보셔야 돼. 도시개발법. 개발법, 정비법과 비교했을 때 두 개 법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이 작은 게 도시개발법이에요. 개발법이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법, 정비법인데 정비법은 시험이 참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법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열심히 한 만큼의 보상을 못 받아요. 근데 도시개발법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도시개발법이 정리가 되면 도시정비법이 비교되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공부를 할 때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 도시개발법.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몇 문제 출제되죠? 6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건축 관련법 둘 중에 건축법이나 주택법 중에 뭘 먼저 선택해야 될까요? 건축법이 먼저 정리가 돼야겠죠? 건축법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적인 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정리되면 주택법도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은 몇 문제 출제되죠? 7문제 출제되죠? 그러면 총 이 3법에서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25개가 나오네. 아까 제가 몇 개만 맞으면 된다고 했는데 24개. 그러면 이거 3법 열심히 해가지고 한 몇 개 틀리고 20개만 맞고 수면 맞고 나머지 이제 이런 나머지 뭐 정비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분들 출제가 잘 되는 부분들 몇 군데 찝어가지고 몇 개만 정리하고 그리고 또 모르는 것들은 그냥 뚜루룩 굴려가지고 몇 개 더 맞으면 뭐 꿈의 점수 70점 이상은 충분히 맞겠네. 안 그래요? 점수 맞기 참 쉽죠. 자, 그러면 이 3법을 언제까지 여러분 꼭 정리를 해 주셔야 하냐면 6월 달까지 하세요. 6월 달까지. 나머지 법들은 6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 3개 법을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들 열심히 해요. 공법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점수는 안 나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 보려고 하니까 안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양도 많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바에는 일단 이 세 개 법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출제가 가능한 많이 출제되는 부분만 좀 짚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 그래서 이게 6월 달까지는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공법은 양이 많아서 1차를 끝내고 2차 이제 이 공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이게 엄두가 안 나니까 2차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달 정도 되면 이포가 생겨요. 이포가 생기는 게 이 부동산 공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차지만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앞에 하든 뒤에 하든 어차피 해야 합격을 하니까 2차지만 1차라고 생각하시고 민법 학개론 공법은 11월 달부터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 아셨죠? 그러면 이 3법만 잘 해놓으면요.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즐겁게 즐거운 공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먼저 집중적으로 6월 말까지는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자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즐겁게 하자. 자, 즐겁게 하자. 이 공법이 이 생활법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어가 처음에 이게 정리를 하더라도 잘 안 들어와요. 늘상 우리가 다뤘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학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왜 나가? 안 나가고 오늘 집에서 좀 쉬었다가 동영상 올라오면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한번 빠지면요 또 빠지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요즘 인강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인강이 있는데 인강을 듣는 제도 뭐고 인강이라는 편리성이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좀 4시간짜리 배속 빠르게 해가지고 뭐 1.5배속, 1.2배속, 심지어는 2배속 해가지고 4시간짜리 2시간에 끝낼 수도 있고 뭐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게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건 안 돼요. 이 학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몰입도, 집중도가 달라요, 인강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수업에 눈을 맞추면서 아이 컨택하는 요 부분하고 실제 인강 들으면서 정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강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보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공부가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려우니까 안 나와서 뭐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뭐 인강 듣겠다라든지 막 방황하고 막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무조건 학원을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또 알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셔야지.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뭐 해라? 즐겨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는 마음이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마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거하고 어느 게 공부 잘 되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셔요. 처음에는 내가 11월 달, 12월 달에 들어가서 이해하는 이해도가 한 전체 내용 중에서 20%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1월 달, 2월 달 되게 되면 좀 더 나아요. 기가 이제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20% 이해했던 것이 40% 이해되고 3, 4월 달에는 더 많이 이해해요. 7, 8월 달에는 더 많이 이해해요.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힘들더라도 꾸준히 나오셔가지고 즐거운 마음 나오셔서 즐겁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즐거우면 공부도 잘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저 수업할 때 항상 제가 뭐라고 하냐면 즐거운 공법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즐거운 공법의 이유종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보면 즐거운 공법의 이유종이라고. 여기 뭐 안 써져 있어요? 오른쪽 위에 맨 위에 써져 있죠?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보면 즐겁다라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 법률하고 공부 방법을 살짝 말씀드렸으니까 자, 다시 기초서로 가봅니다. 기초서에 보면 아까 우리 앞에서 거기 공법의 개념하고 공법의 대상 법률 출제되는 것들 이거 구성 봤죠? 뒤로 넘기시면 공법의 법원 그래가지고 뭐 성문법, 불문법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뭐 자치법규 이런 말 나오는데 이 부분은 민법 시간에도 다룰 것이고 내일 중개사법 시간에도 다룰 거예요. 중개사법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말 들을 테니까 그때 이제 참고하시고 자 여러분이 꼭 공법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요 자료 볼 거예요. 요 자료 이 자료 보고 우리 또 입문서 관련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동산 공법은 행정법의 일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행정법의 일반 이론을 꼭 좀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는 꼭 개념 정리를 해주셔야 돼. 행정조직하고 행정계획을 꼭 정리할 거예요. 자, 이 행정조직 거기 이제 윤물 보세요. 행정조직. 우리 국가를 우리는 중앙정부라고 표현합니다.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금은 199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시대죠. 자, 지방자치단체. 여기를 지방정부라고 표현하는데요. 먼저 국가와 지자체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해요? 행정청. 용어 하나씩 갑니다. 11월 달, 12월 달에는 용어만 잘 이해하세요. 용어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자, 행정청은 어디를 행정청이라 한다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이런 법 배울 때 행정청인 시행자 이런 말 쓸 거예요. 왜 행정청인 시행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행정청 용어 하나 봤어요. 그러면 우리 국가 그러면 중앙정부는 어디가 중앙정부예요? 대한민국의 제일 대빵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대빵이잖아요. 그러면 대빵 밑에 누가 있어요? 몸빵 있죠? 몸빵이 누구예요? 총리, 그죠? 대통령 밑에 총리 있잖아요.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죠? 자, 총리라는 사람은 국가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국가 사무를. 자, 뭐 대통령이야 국가 사무뿐만 아니라 국방이나 외교나 모든 걸 다 총괄하는 사람이지만 총리는 국가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총리 밑에 누가 있어요? 총리 밑에 장관 있죠. 우리 각부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용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나왔던 용어 행정청이라는 용어 하나 배웠고 이 장관을 뭐라고 하냐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다 그래요. 자, 공법 공부할 때 중앙행정기관의장, 중앙행정기관의장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장이란 이꼬르 뭐다? 장관이다 표현해요. 중앙행정기관장. 이게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실질적으로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장이죠. 이 사람이야 총괄하는 장이고, 그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장이 누굴까? 지금 우리 부동산 공법 배우잖아요. 부동산에서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장이 누굴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 국가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우리 수업할 때 1000번 이상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옵니다. 공법에서 이제 계속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 법명이 좀 기니까 앞으로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국장 그럴 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제가 국장 그러면 뭐의 줄임인지 알아야 돼요. 공법 잘 하려면 약칭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뭘 한다고요? 국장. 수업할 때 국장 그러는데 이 국장이 우체국장인지 편집국장인지 뭐 또 행정조직에서 실제 직함이 국장인지 뭐 이렇게 머릿속에 물음표 붙이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이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 있어서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예, 중앙정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게 지자체가 있는데 그게 시도지사예요. 자, 시도지사. 시도지사를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 그래요. 광역자치단체장. 시도지사를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면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게 뭐예요?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임명장이 아니라 주민이 선출한 선출장을 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몇 년 전에 지방선거 했잖아요. 그래서 도지사도 뽑아드렸고 또 시장도 뽑아드리고 그랬죠. 여러분이 뽑아주셨잖아요. 그 장을 선출장을 자치단체장이라고 합니다. 임명되는 장이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선출장이 자치단체장이에요.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를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그래요. 우리 봉법은 아까 국가 등 행정주체 개인 간의 법률관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 행정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도 나오고 시도의사도 나오고 국장도 나오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도 국장도 1000번이 나오지만 그 행정주체에 국장도 1000번이 나오지만 시도의사도 1000번 이상이 나와. 또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도 1000번 이상이 언급이 될 거거든요. 공법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시도지사 할 때 이 시장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시장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봐. 언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긴 한숨을 쉬겠죠. 한 달 전에 그 물어보면 지금 물어보면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드릴 텐데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시도의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 갔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수없이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했을 때 그 시장과 밑에 있는 이 시장이 누군지 차이를 모르고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개념 정리가 안 되신 분이 시험장에 가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격이 안 되겠죠? 자, 질문합니다. 시도지사, 시도의사 할 때 이 시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시장, 위에 있는 시장과 밑에 있는 시장이 같아요, 틀려요? 여기 시도의사 할 때 시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시장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기 크기가 다르잖아요, 크기가. 그죠? 크기가 다르죠? 여기 있는 서울시장하고 우리 전주시장이 급수가 똑같아요? 전라북도 전주시잖아요. 그죠? 서울시장은 도지사하고 동급이지 전주시장하고 동급이 아닙니다. 전주시장은 전라북도 전주시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하고 동급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시장하고 이 시장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도지사, 시도의사 어마어마하게 언급할 텐데 시도지사가 무엇을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칭하냐? 약칭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누구를 시도지사라고 할까? 광역자치단체장인데, 자, 시도지사란 우리 특별시,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몇 개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서울, 그죠? 자, 오늘 여러분 나눈 유인물에 행정구역 요거 있죠, 요거 좀 보세요. 거기 서울특별시 그랬어. 특별시는 대한민국에 하나 있습니다. 특별시. 자, 2019년 올 3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구가 970만이네. 1000만이 무너져 버렸네. 1000만 서울 했는데 그죠? 인구가 970만.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광역시라는 타이틀이 있네. 광역시 그죠? 광역시 있나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 대한민국의 광역시는 6개 있네. 6개. 어디가 있어요? 경상도에 3개, 그죠? 그리고 전라도에 하나, 충청도에 하나, 그리고 또 수도권에 하나 있죠? 자, 거기가 부산광역시 그러죠? 부산광역시 인구가 몇 만인가요? 340만 정도 되네. 약 340. 그리고 대구광역시도 인구가 240만. 자, 그리고 인천광역시. 저 대한민국의 제2도시는 인천인 줄 알았더니 인천이 아니네요. 부산이 인구가 많네요.
인천은 약 300만 정도 되는데 부산은 340만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광주광역시 밑에 우리 광주광역시 위에 있는 대전광역시. 보니까 인구가 140만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약 대전광역시가 광주광역시보다는 약 좀 인구가 더 많네. 그죠? 그리고 또 무슨 광역시가 있어요?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인구가 115만 2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6개 광역시가 있는데 이 광역시 어떤 인구를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 자, 여러분 광역시가 되려면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인구가 100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0만 이상이 돼야 광역시의 타이틀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광역시하고요. 여러분 이 광역시하고 이런 광역시장하고요. 여기 있는 광역시장하고 여기 있는 이런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 우리 전주시장하고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광역자치단체가 되면요. 국가의 세수 지원이라든지 지원 자체가 틀려요. 세수 지원이라든지 행정이나 재정에 대한 집행에 대한 자율권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보다. 그죠? 그러면 재밌는 것은 그 밑에 표 보면 경기도 수원시를 보니까 경기도 수원시는 이 기초자치단체장이거든요. 경기도 수원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니잖아요.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수원시를 보니까 이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더 많은 것 같네. 그죠? 그러니까 수원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나 경기도에 안 있을래. 우리 수원시를 광역시로 만들어 달라 이 말이에요. 만들어주면 세수 지원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정이나 재정에 대한 자율권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를 집행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이게 광역시급이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시급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전주도 뭐라고 그래요? 전주를 뭐 특례시로 만들어 달라 막 이런 이야기 들어보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광역시는 몇 개 있다? 6개 있습니다. 특별시 하나, 광역시 6개. 그죠? 자, 그다음에 이 법무 관계가 수평인 관계이면 대등한 관계, 동급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하고 광역시장은 다 동급인 대등한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대등한 관계.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도는 몇 개 있어요? 우리 한반도가 있으면 이 도가 몇 개 도가 있어요? 예? 8개 있나요? 남자분들 군대 갔을 때 이제 하루 일과 끝나고 식당 갈 때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하루 일과 딱 끝나고 식당 갈 때 노래 불렀어. 보람찬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하면서 팔도 사나이 불렀어. 팔도 사나이. 또 라면도 팔도 라면도 있네. 그죠? 팔도. 자, 그러면 8개 도가 어딜까? 여기 도가 도지사거든요. 도지사. 우리 전북도지사 있잖아요. 전남도지사도 있고요. 8개 도가 어디예요? 저 밑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도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또 강원도 또 강원도 그래야지 또 여기서 용감하게 강원남도, 북도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강원도 또 경기도 거기 내륙에 있는 또 팔도를 이야기합니다. 경기도의사, 강원도의사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8개 도가 있어요. 내륙에. 이 사람이 도지사, 일반 도지사예요. 일반 도지사. 자, 그다음에 예전에는 시도지사 그러면 이런 특별시장, 관이장, 도지사, 특광도지사를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특별자치시를 하나 만드네. 2012년도에 특별자치시. 어디가 특별자치시예요?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부르죠. 그죠? 세종특별자치시 그래요. 자, 세종시는 지금 인구가 35만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세종시는 세종이라는 이름을 공모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세종시가 어디를 충청도 어느 지역을 세종시로 만든 거예요? 충남 영기군. 예전에 영기군이 있었어요. 충남 영기군. 그죠? 그리고 영기군 옆에 여기가 공주시가 있어요. 물론 지금 공주시도 있죠. 그리고 충북에 청원. 자, 청주 밑에 청원군이 있었어요. 이 청원군 일대 지역하고 충남 영기군 전부하고 공주시 일부 지역을
딱 택지 개발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구는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시가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 노무현 정권 때 뭐가 있었냐면 중앙정부의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역균형개발 그러면서 분산 배치하죠. 일명 그 뭐라 그래요? 혁신도시.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전주에 혁신도시가 들어섰잖아요. 광주에도 혁신도시, 지역마다 이제 지방에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혁신도시 중에 하나가 세종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종시는 행복도시라 그래요. 행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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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행복도시라 그러죠. 왜 세종시 가면 행복해요? 행복한가? 행복도시가 뭘까? 행복도시란 것은 행정중심 복합. 그걸 행복도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수도권 이 중앙정부의 서울에 있는 이런 청사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다 이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시를 행정특별시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시를 충청도에 있는 산하 특례시로 이렇게 격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휘 감독을 직접 받도록 하는 광역시급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충청도의 지휘 간섭을 받는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지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이런 행정시로서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종시를 특별자치시, 쉽게 말해서 행정특별시인데 이것을 특별자치시 그래요. 그래서 공공기능이 있는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종시는 이 세종시장도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자치단체장, 이 광역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세종시장은 그러면 동급이에요, 아니에요? 급수는 동급이라는 이야기예요.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그래서 일반 도지사하고 여기는 세종시에서는 이런 차이가 또 있어요. 자, 행정중심 복합시로서 행정특별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특별자치도. 어디가 특별자치도예요? 특별자치도. 제주도죠. 특별자치도 그랬더니 어떤 분은 뭐 독도라고 하고 있어요. 독도 아니고 제주도입니다. 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된 것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2006년도에. 자, 일반 도하고 예전에도 제주도지사가 있었는데 일반 도지사와 제주도지사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도지사도 지금 지자체 시대니까 뭐 재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권한을 지자체장이 이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반 도지사보다 그 자율권이 더 커요. 뭐가 크냐면 일반 도지사 같은 경우는 행정이나 재정에 대한 자율권이 있지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가 뭐 국방이라든지 군사라든지 외교라든지 치안에 대한 자율권은 없어요. 이건 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 도시로서 평화의 섬으로서 이 자율권을요 일반 도시사가 가지고 있는 행정이나 재정에 대한 자율권 외에 치안에 대한 자율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 면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보다요 원희룡 제주도지사 65만밖에 안 되는 이 도지사가요 더 행정 권한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권한이. 그래서 제주도지사도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총 몇 명 있냐면 17명 있어요. 1명, 2명, 10명, 16명, 17명.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장 모여라 그러면 이 17명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17명. 이 17명을 우리는 앞으로 시도지사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제 이거 시험에 일일이 할 때마다 법에서 막 이렇게 다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딱 해놓고 이것을 앞으로 시도지사라고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계속 법조항은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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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이렇게 언급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뭘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어디를 시도지사를 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자, 특도를 뭐라 한다고요? 시도지사라고 하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도를 시도라고 합니다.
시도라는 단어가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칠 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장이 한다. 막 이런 말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시도는 무엇을 시도라고 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도를 뭘 한다고요? 시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을 뭘 한다고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이해했죠? 그래서 시도하고 시도지사 이런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 용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제대로 정리해야 나중에 이제 책 읽을 때 쉽게 이해하면서 읽어갈 수 있어요. 자, 거기 시도지사 체크했죠? 체크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밑에 있는 것들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